네, 오늘부터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 대표들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 동료에 나섰습니다. 네, 총선 접전지가 50여 곳 안팎이라는 자체 분석 결과 속에 여야의 과반 확보를 위한 총력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정욱 변호사, 김영주 전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고 내일부터 이제 사전투표도 시작이 됩니다. 정말 이제 본격적인 이제 총선 선거가 이제 다가왔는데요. 이 깜깜이 선거에 대해서 먼저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어떤 이제 선거 막판에 이제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이 기간이 이제 지정이 된 건데 일부에서는 이제 유권자의 권리가 좀 침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좀 나오고 있어서 두 분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좀 먼저 듣겠습니다. 뭐 제 생각은 이제 완전히 푸는 게 저는 맞다 봐요. 아마 이제 외국에서도 예. 미국이나 다 여기 전단까지도 여론조사 나오잖아요. 수많은 여론조사가 나오면 다 이제 판단을 국민들이 하기 때문에 굳이 이제 이렇게 며칠 공표 금지를 둘 필요가 있는가? 항상 선거법은요 가능하면 돈은 묵더라도 나머지는 이제 푸는 게 좋아요. 저는 이 부분도 한번 여야가 앞으로 전향적으로 개정을 이제 고민해봐야 된다 이래 봅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그러면 더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공표를 못하다 보면 예. 가짜 여론조사나 막 이게 가짜 뉴스가 판칩니다. 항상 이제 가짜 뉴스나 가짜 여론조사 같은 거는 규제 때문에 오히려 생기거든요. 모든 걸 이렇게 투명하게 다 해버리면 저는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오히려 투명한 게 좋다는 입장이신데요. 뭐 저도 그 점에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가짜 여론조사라기보다는 그 기간에도 여론조사는 하거든요. 네네. 다만 저희들이 공표를 안 할 뿐인데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자기 당에서 이렇게 결과들이 나오면 그거 자체가 가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밝히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출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또 그게 공방이 되는 가짜 뉴스, 즉 가짜 여론조사를 섞어서 물타기를 하는 그런 게 이제 악순환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저는 이번 선거를 지켜보면서 선관위가 말하자면 자기 선관위 임직원들 아들, 딸 채용할 그런 생각하지 말고 현재 병립형으로 되어 있는 비례대표 부분 오늘도 인요한 위원장 왔다 갔습니다만은 마이크도 못 들게 하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그리고 심지어 안기령 후보 같은 경우는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이라 하지만 사실은 네거티브 시스템을 해서 이거 빼고는 다 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기영 후보 바로 옆 지역에 있는 후보 선거운동에 가서 마이크 잡은 거 불법이다. 혹은 노래방 가서 노래하면서 잘 부탁합니다. 불법이다. 너무 과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정말 옥 외에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의도적인 말하자면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유세를 했다. 그거는 명백한 불법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유연하게 또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는 의미에서의 큰 틀에서의 말하자면 선거 관리에 대한 지침 자체가 한번 좀 손을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노래방은 아니었죠? 아니 노래 교실 노래 교실이죠.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여론조사 공표 금지에 관한 의견 들어봤고요. 자, 이런 가운데 여야 대표가 한 목소리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 동료에 나섰습니다.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투표율이 높으면 진다. 이런 얘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찍으면 우리가 된다. 우리가 찍으면 대한민국이 이긴다. 생각만 하시고 모두 투표해 주십시오. 이번 선거부터 모든 투표에 하나하나 육안으로 확인하는 수개표가 실시됩니다. 끝까지 철저히 감시할 것이니 사전투표장으로 나와 주십시오. 법을 지키며 사는 선량한 시민들이 범죄자들에게 이길 것이라는 기세를 내일 사전투표에서부터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더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주는 것 바로 여러분 손에 지금 이 순간 달려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이 운명이 달려 있다는 생각으로 사전투표도 열심히 해주고 일찍 투표합시다. 한 명이 3표씩 확보합시다. 1인 3표 누가 더 많이 투표에 참여하느냐로 몇십 표, 몇백 표 많아봐야 천몇백 표로 결정합니다.
한 표가 가지는 가치가 너무 크다. 네, 보신 것처럼 내일부터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되는데요. 여야 대표들 사전투표 독려에 나섰습니다. 특히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오전에 사전투표를 상당히 독려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동안 사실 상대적으로 여당 같은 경우에는 좀 소극적인 부분을 보여왔었는데 이번에 사전투표를 열심히 독려하고 나섰어요. 이 배경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아마 옛날에는요 보수 일각에서 예. 좀 사전 투표에 대해서 이제 약간 불신이 있었어요. 제대로 이제 그 관리가 되는가 이런 데 불신 때문에 본투표를 하자 이런 데 일부의 보수층의 주장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 많이 개선이 됐어요. 이제 그 선관위가 사전 투표인데 봉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관, 운반, 뭐 투표 방식 많은 부분이 투명하게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뭐 사전 투표도 한 표고 본투표도 이게 똑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본투표하려고 기다리다가 갑자기 무슨 급한 일이 생기거나 또 이게 사정이 생기면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바에는 이게 빨리 사전투표를 해놨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도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저는 법에는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이거든요. 근데 사전투표가 더 많으면 본투표보다 그러면 운동기간이 7일로 줄어버려요. 이 문제가 좀 심각한 게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양문석 후보나 그다음에 김준혁 후보 까도까도기 의혹 나오면서 검증 중에 있잖아요. 이런데 사전투표 해버리면 새로운 게 어마어마한 게 넣었을 때 표를 물릴 수도 없잖아요. 앞으로 이게 좀 개선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전투표가 본투표가 되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좀 이게 불가피한 사람들만 제한적으로 하는 이런 건 이게 필요하다 봐요. 예. 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을 했어요. 총 투표율 71.3%, 사전 투표율 31.3% 목표를 제시했거든요. 사실은 그 데이터 자체를 어떤 근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 해외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지 않습니까? 예. 62% 정도를 상회하는 투표율이 높았다는 것은 국외에 있는 분들까지 사실 해외 투표는 사실 투표장 가기도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라는 것은 이번 선거에 대한 여야가 모두가 최대한 어떤 집중해 하고 있다. 절체절명의 시기에 말하자면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말하자면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힘대로 막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또 조국 혁신당의 돌풍 자체가 또 투표율 제고에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떤 투표율이 되지 않겠나 싶고요. 이번에는 아마 여야 후보 그러니까 대표들 모두가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선대위원장 모두가 사전 투표를 하시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셔서 아마 사전 투표율의 제고가 30%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과거와 달리 5, 60대 이상의 사전 투표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솔직히 이제 수정욱 변호사 얘기했습니다만 현재 민주당의 여러 가지 어떤 김준혁 후보나 예.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언론에서 공표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많이 시키는 게 민주당에 이롭다라고 하는 거고 또 결과적으로 아까 우리가 여론조사 공포 금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했습니다만은 다행히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됐기 때문에 이 수준에서 민주당이 방어할 수 있다라는 판단하는 것도 그런 제도적 장치를 어떤 도움받아서 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초박빙 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이제 여의도 연구원이나 여러 이제 자체 예. 판세 분석할 거고요. 네. 실제 4년 전에 그 참패할 때 그 백세석 참패할 때도요. 전국적으로 이제 득표율만 보면 3% 정도, 45대 42였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지형이요. 상당히 보수와 진보 진영이 총력 결집하면요. 큰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저는 여론조사는 이제 그 차이가 제법 나는 지역도 많지만 그 지역도 저는 실제로 이게 박빙 지역이 많다 보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조국 혁신당이 지나치게 저는 높게 논다 봅니다. 응답률이 높다고 봐요. 어떤 여론조사 보면요. 비례해서 조국 혁신당이 국민의 미래보다 앞서는 것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 저는 그렇다고는 안 봅니다. 실제 이게 보수 대표성이 있는 게 국민의 미래고, 그 다음에 진보 대표성은 두 개로 쪼개져 있거든요. 민주연합하고 이제 그 조국 혁신당으로.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일당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여론조사를 이게 좀 믿기가 쉽지 않다. 이래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자체 분석 결과는 이제 그 대부분이 저는 박빙이다. 수도권 서울의 한강벨트도 거의 박빙일 거고, 그 다음에 그 낙동강 벨트 있죠? 그쪽도 거의 박빙이라고 저는 보이고,
충청권에도 거의 붙어 있을 겁니다. 어느 한 당이 압도적으로 못할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55개보다 더 많은 지역에서 거의 5% 미만의 박빙 승부다. 대부분 호남이나 그다음에 TK 일부, 경남 일부 빼고는요. 거의 다 이게 박빙일 가능성이 높다 봐요. 지금 우세 지역에 대한 자체 판세 분석 결과도 보면은 국민의힘은 90석에서 100석 정도, 민주당에서는 110 플러스 알파 지역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좀 내놓고 있더라고요. 네, 민주당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관측을 하는 거죠. 110석을 아주 낮게 잡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또 너무 과신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50석, 55곳 정도의 박빙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실은 과거에는 부울경이라든지 이런 데는 압도적으로 가져왔던 지역들을 국민의힘이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경기도 지역을 제외하고 서울 지역 몇 군데 있을 수 있는데 상당히 박빙이지만 아마 박빙 열세가 많을 거예요, 국민의힘 쪽에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55곳 정도가 박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나마도 투표를 해야 된다, 포기하지 말라, 그런 동료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한동훈 선대위원장의 타는 가슴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그 수치들이 박빙에서 예컨대 절반 이상은 민주당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준혁 후보에 대한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여당이 지금 맹공을 퍼붓고 있는 상황이고 이 농지법 위반 의혹까지 제기를 했거든요. 뭐 앞서 여론조사 공표 등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좀 도움을 받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중도 표심을 어떻게 누가 움직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뭐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김준혁 후보는 그 처음에 박정희 대통령을요, 초등학생과 이제 성관계 가능성, 그다음에 그 종군 위안부 가능성, 그리고 이제 그 마약 파티 최태민 목사와 여고생 이런 데 그 근거 없는 말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보수층의 국민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투표 안 하려 하다가도 김준혁 때문에 심판해야 되겠다, 이럴 수 있거든요. 투표장에 끌어오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상대 진영에.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여성단체가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아니, 이화여대 총장이 이화여대생들을 성상납을 시켰다, 미군. 근데 논문을 인용했다는데 논문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대장동 변호사, 조상호 변호사, 또 미국 뭐 방첩 보고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거기도 그게 없어요. 딱 이게 성상납 시켰다는 총장이 어느 자료도 없어요. 아니, 이런 분이 교수입니까? 교수라면 이게 정확한 팩트, 논글을 내놔야지 어디든지 대충 그냥 해명하는데 그걸 찾아보면 이게 그게 없어요. 이거야말로 이게 진짜 국민을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 대충 그냥 뭐 미국 방첩 보고서나 논문에 있겠지. 이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이화여대에서는요, 아마 이제 그 동창회, 그다음에 재학생들, 그리고 이제 김한란 여사의 유족들, 지금 이게 전부 들고 해서 오늘 아마 수원에서 집회도 한다고 합니다. 이화여대에서. 저는 여성단체에서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게 사퇴하는 게 맞고요. 사퇴하면 한석 날아가는데 사퇴 안 하고 이게 버티면요, 그 지역도 질 수도 있겠지만 다른 지역에까지 상당히 영향을 줄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 현재 김준혁 후보가 차라리 한신대 역사학과 교수가 아니라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냥 그런 얘기를 유튜브 삼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역으로 조상호 민주당 부위원장이 잘못된 옹호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때는 사인이고 역사학자였기 때문에 역사를 얘기했다는데, 역사학자일수록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비슷한 케이스 중에 다른 것은 유석춘 교수의 경우인데, 연세대 명예교수는 무죄가 나온 이유는 그와 비슷한 옹호를 하는 논거가 존재하고 또 수업 중에서 그런 토론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학문의 자유라든지 개인의 양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논문이라 하더라도 그 논문이 성공회대 교수가 쓴 논문 중에 하나면 한국전쟁과 여성성의 동원인데, 여성성의 동원이라 하더라도 성상납과 관련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또 그 교수조차도 그건 아니라고 잘라서 말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진심 어린 민주당과 또 민주당이 사실은 어쨌든 공천을 잘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심심한 공간이 자체의 사과, 민주당 선대의 사과, 또 본인의 좀 더 깊이 있는 사과가 이어져야만
이 불길을 그나마도 잠재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민주당은 막 그런 것을 김민석 상무실장은 그냥 후보 개인에게 맡기고 있어서 조금 그것을 과연 여성 단체들이나 이화여대 총동문회 또 여러 가는 여성들의 어떤 유권자들의 어떤 표심을 그렇게 맡겨놔도 후보 개인한테 맡겨둬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후보자 리스크가 좀 민주당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의정 갈등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뭐 어제 의협 같은 경우에서는 윤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당장 이제 전공의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선결해야 될 부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 같고 이게 본투표 전에 좀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님이 하시는 그 스탠스를 보시면 본 투표 전에 진전을 내는 것 자체가 말하자면 너무 선거를 의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무시하겠다. 그런 마음 같아요. 사실은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정책은 그렇게 해야 마땅하지만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미 지난 25일부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만날 때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의협의 결선 투표가 있는 과정에서 미리 그런 세부적인 사람 만나는 것, 또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서 사실은 어중간한 발표, 우리는 20석인데 실제로는 대안을 할 수 있다. 더 과학적인 데이터 갖고 와라. 그러니까 해석이 필요한 부분으로 담화를 했던 것도 잘못됐고 뜨뜻미지근 단어를 반응이 보이니까 다시 한번 이틀 뒤에 또 같이 전공의부터 만나겠다. 결과적으로 메시지가 뭡니까? 의협 회장 안 만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협에서는 만나라라고 하지만 전공의들이 의협 회장을 안 만나는 대통령 입장을 그대로 두면서 만나기도 애매하게 만든다. 만약 제가 대통령실 입장이라면 자, 모든 거 포기하겠다. 지금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200명 내가 포기할 테니까 의협 회장 또 의대 교수 협의회 회장 또 말하자면 일선의 어떤 교수 그러니까 그 전공의들 대표 연석회의를 통해서 밤새 토론 한번 해보자. 화끈하게 그런 말씀을 왜 못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하나하나 다 만나볼 생각이다.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가한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는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더 막판에 함경 후보도 말씀했다시피 물론 철회를 하셨습니다만은 정말로 이런 대응으로 이번 총선을 망칠 것이냐. 최고의 이번 선거의 리스크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 상당히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런 이제 그 태도로 우리 김영주 의원님처럼 그러다가 이제 27년 동안 한 명도 못 늘린 겁니다. 지금 대통령의 메시지는 확고해요. 원칙은 2,000명이 최소다. 이게 원칙 맞아요. 다만 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이제 그 대화의 장은 문은 열려 있다. 이게 확고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일정을 다 배우고 전공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 했는데 모든 이제 숫자까지도 가능하다. 근데 한 명도 안 온 거 아닙니까? 이제 국민의 비판은 이제 그 의사단체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 숫자 로스쿨 2배 늘릴 때 또는 이제 뭐 공인 회계사 늘릴 때 뭐 이거 이해단체한테 끌려다녔습니까? 국민이 필요하고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늘린 겁니다. 의사단체는 특별한 존재입니까? 의사단체는 국민의 생명, 그걸 가지고 담보를 해서 극한 투쟁을 하면서 한 명도 못 늘린다. 오히려 뒤에 더 나아가서 줄이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늘리는 걸 찬성합니다. 다만 의사들이 워낙 극단적으로 파업하니까 내가 혹시 아프면 불안해서 좀 이게 대화로 풀어라. 이런 여론이거든요. 저는 그것만 아니면 이게 늘린다는데 대의명분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게 여론이요. 이제는 상당히 그 대통령의 담화를 기점으로 바뀌고 있어요. 제 주위에도 이게 비판의 화살은 의협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크게 선거의 악재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이제 조율이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어제 제주 4.3 추념식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참석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불참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했더니 한동훈 위원장이 역사적인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 네. 불참과 여기에 이 이후에 있었던 이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치적 공방으로 자연스러운 공방이다 그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저는 오히려 최근에 오늘도 뭐 대통령께서
본투표를 하루 앞두고 민생 토론을 하지. 나는 선관위가 왜 그런 것을 자제해달라는 근거를 대통령실에 안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선거를 앞두고 공약을 남발하는 그런 정권이 있었습니까? 사실은 그런 면에서 오히려 그 역으로 보면은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4.3에 오실 줄 알았어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도 가는 게 마땅하다. 근데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제주도가 세석 모두가 국민의힘이 이길 그 가망성이 거의 없어 보이니까 포기한 거예요. 그렇게밖에는 이해를 안 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너무 조금 과하게 공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또 여야 모두가 치고받는 것 자체가 볼상사나운 일이다라고 하고 못 갔으면 못 가서 미안하다. 또 그런 거고 또 역으로 보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서해 수호의 날에 이재명 대표가 갔어야 되는 못 간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드리고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서로 입장이 다를수록 많이 가주는 통합의 노력을 리더십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저는 서해 수호 날에 이재명 대표 불참이 훨씬 더 큰 문제라 봐요. 왜냐하면 이제 그 서해 수호 날은요, 북한이 천안함을 이제 폭침하거나 연평도에 포격을 가한 이런 이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이제 지키다가 산화하신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군인들 추모하는 이런 행사입니다. 여기에 국가 지도자가 안 오고요. 근데 4.3은 물론 이제 그 과정의 이후에 제주도 이제 그 도민들이 억울한 민간인들 희생이 많은 거 그거 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본질은 우리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에 대해서 총선이 있었잖아요. 이 총선을 못하게 막기 위해서 남노당이 처음에 주도했던 건 맞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민국을 부정했던 그 이후에 제가 민간인 희생과는 구별합니다. 구별하는데 근데 본질을 본다면 서해 수호 날이 훨씬 지도자가 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한민국 국가의 정체성 아닙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가 나경원 후보 보고 나배 하면서 국가 정체성이 의심스럽다고 말도 안 되는 여성 비하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은 중국한테 쉐쉐 하고 서해 수호 날 북한도 안 왔잖아요. 과연 이게 누가 국가 정체성이 의심스럽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제 호남 홀대론에 대해서 야당이 좀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공식 선거운동 반환점을 돌았는데 아직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는데 앞서 출연했던 이뇨한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이 지원에 나서곤 있는데 이런 야당의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뇨한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다른 당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요. 이뇨한 위원장은 정확하게 국민의 미래당을 대표하시는 분이고 국민의힘을 대표하시는 분이 안 왔다는 것은 그야말로 물론 이제 호남 광주의 그 국민의힘 지지율이 너무 저조하다는 그것도 좀 너무 심하다 느낄 정도의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는 수도권 방어도 힘든데 전혀 가능성이 없는 호남에까지 가겠냐 이제 그런 부분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국민의힘 측에서 이번에는 모든 지역의 후보를 다 냈다. 그렇다면 모든 지역의 후보를 똑같이 한 번쯤은 스킨십 해줄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걸 꼭 이길 수 있는 데만 간다는 것은 너무 너무 이기적인 발상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동작 의뢰만요. 나경원 지역인데 그게 6번 왔어요. 근데 TK 대구 경북 몇 번 갔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선거 지원을 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것이 이제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 대구 지역에 선거 유세를 간다라는 이제 일부 보도가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취소가 됐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원 유세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 유세 검토 취소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가시려고 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가시는 거 보고 반응이 안 좋으니까 뜨거라 싶어서 못 간 거죠. 그런 측면입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중하셔야 된다. 가셔서 좋을 일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전 대통령으로서 조금 중립지대에 남아서 사회 통합을 위해서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누가 뭐라 해도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셨고 또 문 대통령이 말하자면 민주당 정부의 연장을 실패하셨지 않습니까? 자중하셔야 된다. 본인이 자기 지역 주변에 있는 뭐 자기가 사랑하는 그 같이 일을 해왔던 분들을 지원하는 것은 그런 마음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전체 선거 판세에 다시 한번 우리 전체 당의 이미지에 있어서는 그렇게 본인들이 생각하는 만큼 민중들, 국민들의 시선은 더 따갑고 차갑다라는 것을 본인이 좀 각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는 이제 제가 50평생에요. 가장 이제 문재인 정권의 최악이라고 봅니다. 제가 50평생에. 본인은 이게 70평생에 뭐 현 정권의 최악이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대한민국이요.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때 우리 안보나 외교도 무너졌고 경제도 이제 소득주도 성장으로 무너졌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우리 보수 진보로 국론이 완전 분열돼 버린 이게 역사에 씻을 수 없는 문재인 정권의 저는 잘못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 이제 이분이 등장한 거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었다. 천군만마. 이제는 이제 이재명 조국 2조 심판에서 문2조 심판, 문재인 이재명 조국 심판으로 확대될 수 있는 아주 이제 그 호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김영주 전 의원과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